안녕하세요. 커피 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커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데 좋은 기술,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오늘은 NCS 능력 단위 중에 커피 분류 평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커피 분류 평가라 그러면 낯설죠? 왜냐하면 2014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뀐 겁니다. 그 이전에는 생도 선택, 원두 선택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사실 좀 예전 방식은 중복된 의미가 있어요. 생두와 원두를 하나의 능력 단위로 묶어서 커피 로스팅 하는 분들한테는 생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에게는 볶인 콩, 그러니까 원두를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커피 분류 평가로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두를 선택할 때 지금 NCS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생두는 품종별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커피의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의 전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커피의 역사도 함께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커피의 시작은 꼭두선입과이죠. 치자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먼 옛날 카메룬에 있던 치자나무가 이제 아프리카가 지질 현상이 벌어지는 바람에 평야가 생기죠. 바로 그것이 사바나 기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지형의 변화 속에 카메룬에 있던 치자나무가 씨앗이 옮겨지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카페인을 몸에 둔 커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그 남수단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아라비카라고 하는 종이 탄생을 하게 되죠. 아라비카는 바로 뭐죠? 로부스타를 아버지로 두고 유게뉴이데스를 어머니로 둬서 두 개의 품종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아라비카 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품종이 다양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커피가 자란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제 여러 품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커피 생두의 품종을 이야기할 때는 커피의 전파의 역사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에티오피아에 있던 아라비카 종이 홍해를 건너서 예멘으로 가선 어떻게 되죠? 그렇죠. 티피카와 버번의 종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17세기, 18세기 네덜란드에 의해서 어디로 전해집니까?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로 전해져서 어떤 품종이 나오죠? 자바 품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티피카가 변한 것이죠. 자, 이 자바 품종이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서 아시아의 전역으로 또 퍼지게 되고, 특히 네덜란드가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묘목을 주고 프랑스가 그것을 키워서 바로 서인도 제도 마르티니크 섬에 가져다 심게 되고, 그것이 다시 브라질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브라질에서는 버번의 변종인 카투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브라질에서 카투라가 탄생을 했지만 낮은 지역보다는 높은 지역에서 카투라의 면모가 더 잘 발휘되게 됩니다. 바로 콜롬비아에 전해져서 카투라 품종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접어들면서 커피 녹병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젠 인위적으로 커피의 품종을
개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병충해에 강한 품종들만을 골라서 별도로 재배하게 되고, 그렇게 재배하면서 우리는 이른바 재배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바로 콜롬비아종이나 아니면 까티모르나 이런 까스티조 이런 품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품종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의 커피의 전파 역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커피 생두를 골라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품질과 맛에 따라서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품종이 좋으면 맛이 좋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같은 품종인데 서로 다른 나라에 심어보면 또 맛도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게샤 같은 경우 어떻죠? 파나마 게샤, 게이샤라고 이렇게 혼용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은 게샤가 맞습니다. 아이자가 엉뚱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게이샤로 발음을 하지만 게샤가 맞습니다. 파나마 게샤로 이제 게샤는 전 커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게 됐는데 어때요? 이 게샤가 다른 나라에 심겨지게 될 때는 향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품종이 좋으면 커피 맛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품종은 이러이러한 연유에서 탄생을 했지만 얘가 어디에서 자라는지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진다. 왜? 커피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커피 분류 평가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커피 가공법에 따라서 어떻게 생두를 선택해야 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커피의 열매에서 씨앗을 가려내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커피 열매를 따서 그냥 통째로 열매 상태로 말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방식을 내추럴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추럴이라고 하냐면 먼 옛날 아라비카를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할 때 에티오피아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아주 그 먼 옛날에는 인위적으로 체리를 아마 따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무 상태에서 그냥 왕성이 있고 마른 거를 따거나 혹은 땅 밑에 있는 것을 주워다가 절구로 빻아서 씨앗을 가려냈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 방식, 원래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추럴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워시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에 있는 과육을 벗겨내고 그 씨앗의 겉면에 있는 점액질을 물로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말리는 거죠.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리는 속도가 다르죠. 열매째 말리는 것보다는 과육을 벗겨내서 말리면 마르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했을까요? 주변 환경이 에티오피아처럼 뜨겁지 않고 혹은 건기와 우기가 수확일 때 아직도 우기가 좀 남아있는 곳에서는 빨리 말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는 그런 방법, 그리고 물로 닦는 워시드 방법이 탄생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산업화가 되는 거죠. 생산량을 많이 해서 이른바 산업화인데 재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예전에 뭐 2, 3kg씩 말리는 경우에는 그냥 열매째 말려도 되지만 이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 농장에서 100kg씩, 200kg씩 말린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말릴 시간과 말릴 공간도 없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껍질을 벗기고 물로 씨앗을 닦아낸 다음에 말리면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말림으로 해서 곰팡이 쓸거나 벌레 먹는 이런 디펙트빈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느냐? 아닙니다.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20세기 들어서서 2013년부터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에서는 허니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허니 프로세싱은 과육을 벗겼는데 씨앗에 있는 점액질을 물로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액질이 있는 상태에서 말리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브라질이 먼저 했습니다. 브라질은 펄프도 내추럴이라고 했죠. 물량은 너무 많이 나오고 씨앗에 붙어있는 점액질을 물로 닦을 만한 그런 풍부한 물도 없어서 브라질에서 생산량이 많은 바로 그 브라질에서는 그냥 열매째 말리는 것보다는 과육을
벗겨서 말리는 것이 대량 생산에 유익하니까 과육을 벗겨서 말린다 그래서 펄프드 내추럴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는 그렇게 많은 양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브라질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그 방법을 따라하다가 점액질이 있는 상태에서 말렸더니만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점액질이 있는 상태에서 말리면 말리는 조건을 달리함에 따라서 예컨대 점액질을 많이 남기면 말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점액질의 양이 같다고 할 때 일부러 포대로 덮어서 말리는 시간을 조절하면 어떻게 되죠? 안에서 발효, 퍼멘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생두에 형성되는 향미 성분들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해보니 단맛도 더 좋아졌다 그래서 브라질에 대량 생산을 하는 펄프드 내추럴과 구별하기 위해서 맛이 좋다라고 하는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추럴, 워시드, 펄프드 내추럴 혹은 허니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가공법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또 있죠. 웨트 풀링, 길링바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도네시아에서는 만델링 커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그 나라 자체가 커피를 수확해서 말릴 때 우기가 겹쳐서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더 빨리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벗겨서 그 점액질을 닦아내고 파치먼트 상태에서 말리는데 이때 비가 오는 경우가 잦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파치먼트마저도 벗긴 상태에서 그린빈, 생투 상태로 말리고자 했던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파치먼트가 충분히 말리지 않으면 이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 끝에가 좀 염소의 발톱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축축한 상태라도 파치먼트를 제거해서 말리면 더 빨리 말려지게 되니까 인도네시아 만델링은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되죠. 그래서 염소의 발톱처럼 생두의 끝이 좀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 갈라진 상태에서 혹은 축축한 상태에서 약간의 발효의 맛이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만델링에서는 흙냄새가 좀 난다, 강인한 맛이 있다, 혹은 털페닉, 솔방울에 솔의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프로세싱 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거죠.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무산소 발효라거나 탄산 침용이라거나 해서 소량 커피 체리를 건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 무산소의 상태를 주어서 발효치를 갖다가 가미하는 방식. 왜 그렇게 하냐면 커피를 가공할 때 무산소의 상태를 거치게 했더니만 맛이 보다 선명하다거나 아니면 보관하는 데 있어서 박테리아로 인한 오염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실리적인 차원에서 산지에서 도입을 했는데 맛까지도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퓨스드 커피, 인위적으로 향을 가미한다거나 하는 곳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분류에서는 커피 산지별, 에 따른 부분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품종과 같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커피 산지의 자연 환경이 커피의 맛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고도입니다. 높은 데서 나올수록 커피 맛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높은 데서 나올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어머니들이 어디 거를 선호하세요? 대관령 고냉지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숙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커피도 배추와 비슷합니다. 커피 씨앗도 외관이 먼저 자란 다음에 그 안에 성분이 채워집니다. 배추도 외관이 먼저 자란 다음에 이 숙성 기간 동안 안이 단단히 채워집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이 성숙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안이 단단히 채워지죠. 커피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고도가 높아서 온도가 낮게 유지될 때 열매가 푸른빛에서 빨간빛으로 되는 이 성숙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씨앗에 더 많은 성분들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기와 건기, 수확기가 우기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건조 과정이 길어지느냐 길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산지의 특성의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인도 몬순처럼 건조기 때 바다의 수분을 머금는 그런 공기가 와서 커피 생두를 말릴 때 어떤 발효치라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가수분해되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과정이 가미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것. 이것은 바로 커피 산지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커피 분류 평가에서는 커피 원두, 그러니까 볶인 콩을 선택하는 방법도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볶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두의 품종, 산지 이런 것이 사실은 모두 다 결정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원두를 갖다 선별하는 것은 볶인 정도가 되는 것이죠. 커피를 드립에 적절하도록 볶였는지 아니면 에스프레소에 적절하도록 볶였는지, 그것을 바로 색깔과 그 다음에 수분율을 가지고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커피 원두를 선별한다고 하는 것은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발현 정도를 1차 크랙을 기점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지나서 드립에 적절한지, 아니면 드립보다 더 지나서 2차 크랙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냐, 혹은 2차 크랙을 또 넘어가는 것이냐 라는 부분을 유관은화 혹은 여러 가지 아그투론 수치라든가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커피 선택 만만치 않죠? 자, 우리가 커피 영역에서 커피 생두와 원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입맛에 따라 서로 다르니 좋은 커피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떠세요? 이 분류평가의 단계에서 보시면 커피라고 하는 것이 애초 음료로 만들기 이전에 그 재료 자체가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됐을 겁니다. 그야말로 커피의 맛은 어떤 생두를 썼느냐가 모두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피의 출발점은 커피에 관련된 사람들이 좋은 생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생두가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엔 그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커피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페셜티 커피라고 얘기하죠. 스페셜티 커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커피가 어디에서 온 어떤 품종이냐를 알 수 있어야만 비로소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커피를 다루게 될 때 우리가 다루는 이 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수확을 한 어떤 품종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커피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단계부터 좋은 커피, 출처가 정확한 커피를 가려내서 이 커피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음료로서 제공하는 것, 이것은 진정 커피 전문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런 기본기를 잘 아시면 다양한 커피 생두를 올바르게 볶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